야, 너 거기서 뭐해? 여기는 거주 구역이야. 나가. 고시생 최준영은 낡고 허름한 주택가 공중전화 부스 옆 전봇대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신문지로 둘둘 말린 거액의 돈다발이 든 오래된 검은색 가방이 들려 있었다. 준영은 며칠 전 학원 근처의 폐지 더미에서 이 가방을 발견했다. 이 주택가는 준영이 어릴 적 살던 곳이었다. 50대로 보이는 집주인 박영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준영에게 소리쳤다. 영숙은 준영의 행색이 영 마뜩찮았다. 영숙은 준영이 자신의 집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이 불쾌했다. 준영은 재빨리 가방을 안고 일어섰다. 영숙은 노골적인 멸시가 담긴 시선으로 준영을 위아래로 훑쳤다. 얼굴은 멀쩡해 보이는데 왜 남의 집 앞에서 구걸이야? 어디서 온 놈이야? 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영숙의 집 대문 옆 희미하게 빛이 바랜 문패에 잠시 머물렀다. 그 문패에는 최신혜라고 덧칠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준영은 30년 전 행방불명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을 떠올렸다. 영숙은 준영의 머뭇거림에 더욱 짜증을 내며 손을 휘저었다. 준영은 결국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의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다. 준영은 붐비는 지하철역 인근의 낡은 독서실 구석 칸에 앉아 있었다. 거액의 돈다발이 든 검은색 가방은 그의 발치에 놓여 있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혹시 가방에 닿을까봐 불안했다. 준영은 돈을 주운 이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다. 돈의 무게만큼이나 죄책감과 막연한 희망이 그를 짓눌렀다. 그때 독서실 총무가 그의 칸막이 문을 노크했다. 저기, 죄송한데, 회원님, 혹시 여기서 음식 드셨어요? 총무는 준영의 낡은 책상 위를 훑어보며 코를 살짝 찡그렸다. 아닙니다. 준영은 고개를 저었지만 총무는 그의 초라한 행색과 가방에 의심 가득한 시선을 던졌다. 총무의 눈에는 가난한 고시생이 규칙을 어겼다는 확신이 있었다. 준영은 자신이 돈다발을 훔친 것은 아니지만 이 돈 때문에 모든 이의 시선이 자신을 도둑으로 보는 것 같았다. 그는 가방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가방을 만지는 순간 안쪽 주머니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왔다. 준영은 총무의 눈을 피해 재빨리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된 우체국 영수증이었다. 영수증에는 희미하게 30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고 본에는 이의 이름은 최영철, 바로 준영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그리고 받는 이는 최준영. 준영은 경찰서를 방문하여 돈다발을 분실물로 신고할지 아니면 이 오래된 영수증의 단서를 따라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결국 영수증에 적힌 우체국을 찾아갔다. 우체국 직원은 30년 전 기록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차갑게 말했다. 개인정보는 10년 이상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정말 어디서 온 건지는 알 수 없으세요. 준영은 실망하여 우체국을 나서려던 순간 구석에서 우편물을 정리하던 나이 지긋한 직원 김노인을 발견했다. 김노인은 준영의 낡은 가방과 우체국 영수증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다. 그 가방 혹시 갈색 스카프 같은 거 같이 안 들어 있었어? 김노인이 준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영은 가방을 열어봤다. 돈다발 밑에는 빛이 바랜 낡은 갈색 스카프 한 장이 깔려 있었다. 준영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 직접 짜준 스카프였다. 준영의 눈이 흔들렸다. 김노인이 준영의 아버지 최영철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최 씨 정말 딱하게 됐지. 30년 전에 이 동네에서 그게 사기를 맞고 야반도 주했어. 도망치기 전에 딱 한 번 나한테
이 돈을 들고 왔었지. 김노인의 목소리에 동정심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돈을 모아서 아들한테 보낼 거라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이 영수증이랑 스카프를 넣어뒀다고 했네. 준영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오기 위해 30년 동안 이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동시에 김노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속삭였다. 그런데 그 돈, 그 최 씨가 떼먹고 도망친 사람들 돈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네. 조심해야 해. 작은 균열은 이제 불안한 긴장으로 증폭되었다. 준영은 아버지의 과거와 돈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였던 그 주택가로 다시 돌아갔다. 그는 일막에서 자신을 내쫓았던 집주인 박영숙을 만났다. 준영은 용기를 내어 영숙에게 아버지 최영철에 대해 물었다. 영숙은 준영을 처음에는 모른 척했다. 준영은 절박한 심정으로 낡은 가방에서 돈다발을 꺼내 보였다. 영숙의 눈이 돈다발에 꽂혔다. 이 돈이 혹시 최영철 씨의 돈이 맞습니까? 영숙은 돈다발을 보자마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준영의 아버지와 관련된 과거의 기억을 애써 외면하려는 듯했다. 그때 준영은 가방 안쪽에 얇게 덧대어진 천을 발견하고 뜯어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숨겨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30년 전 젊은 최영철과 박영숙이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는 영숙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함께 시작하는 우리, 영원히 비밀. 영숙은 사진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돈 내 돈도 섞여 있어. 준영은 경악했다. 아버지는 단순히 사기꾼이 아니었다. 박영숙과 아버지는 과거에 연인이자 공범이었고 이 돈은 두 사람이 함께 모은 비밀 자금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준영은 손에 쥔 사진과 돈다발을 번갈아 보았다. 준영은 영숙의 집 마당에 서 있었다. 영숙은 준영에게 애원하듯 다가왔다. 제발 이 돈 나한테 돌려줘. 내 아버지한테 받은 마지막 유품이야. 이 돈 아니면 나도 살 수 없어. 영숙의 눈빛은 불안과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유품이요? 아버지는 당신과의 비밀을 위해 절 버렸습니까? 준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게 아니야. 영철 씨는 나 때문에 떠난 거야. 그 사람 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혼자 죄를 뒤집어 쓰려고 했어. 영숙은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 돈은 영철 씨가 30년 동안 당신을 찾아오려고 나한테 숨겨서 맡긴 돈이야.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갚고 남은 돈 딱 이것뿐이었어. 준영은 영숙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사기꾼이었지만 동시에 아들을 위해 마지막 유산을 남기려 했다는 이중적인 진실. 준영은 자신의 손에 쥔 돈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돈다발을 높이 들어 영숙의 얼굴에 던지지 않고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 돈 사기 피해자들에게 갚아야 할 돈이라고 했죠. 이제 저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준영은 영숙의 죄를 고발하지 않았지만 이 돈을 통해 영숙의 양심을 공공의 장소준영 자신이 서 있는 마당에서 끄집어냈다. 영숙은 흩어진 돈을 보며 손을 떨었다. 준영은 영숙의 집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폭풍 같은 응징 후의 고요함이었다. 영숙은 바닥에 흩어진 돈을 주섬주섬 주워 담으며 준영 앞에 앉았다. 영철 씨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걱정했어. 이 돈을 당신에게 보내지 못하면 평생 아들에게 버려진 아버지로 남을까 봐 두려워했지. 영숙은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까? 준영은 조용히 물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1년 전에 내가 이 돈을 당신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
혹시나 돈 때문에 당신이 위험해질까봐. 그리고 나도 이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녀의 변명 속에는 이기심과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다. 준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동안의 부재가 이 돈다발 안에 응축되어 있었다. 돈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품었던 마지막 사랑이었고, 동시에 아버지를 사기꾼으로 만든 추악한 흔적이었다. 저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도요.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준영은 영숙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준영은 며칠 후 검은색 가방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분실물 신고가 아닌 아버지와 영숙의 과거 사기 사건 관련 공금 횡령 자금 신고였다. 그는 김노인에게 들은 소문과 영숙의 고백을 토대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경찰 조사를 마친 준영은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돈 제가 경찰에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 돈의 용도를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영숙은 전화 너머에서 긴 침묵을 지켰다. 너는 내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이구나.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최준영입니다. 준영은 자신의 이름 석자를 단단하게 말했다. 이 결단은 아버지를 용서하거나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잘못된 유산을 청산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거부함으로써 비로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계절이 바뀌고 준영은 낡은 고시원을 나와 작은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법전과 함께 예전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려 했던 갈색 스카프가 깨끗하게 접힌 채 놓여 있었다. 도서관 창밖으로 따뜻한 오후 햇살이 비쳐 들어와 준영의 책상을 비췄다. 준영은 잠시 책 읽기를 멈추고 스카프를 집어들었다. 스카프는 여전히 낡고 빛이 바랬지만 이제 돈의 그림자 대신 어머니의 정성과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이 느껴졌다. 그는 스카프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준영은 스카프를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법전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가 집중하는 동안 창밖의 햇살은 더욱 깊숙이 들어와 책상의 나무 결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갔다. 준영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단단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제 과거의 빚이 아닌 스스로의 정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